아저씨, 지금 이 문을 열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아저씨, 지금 이 문 열면 오늘 집에 못 가요. 노란 통제선이 국밥집 앞을 가로막고 형광조끼 남자들이 가게를 에워싸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아이는 혼자 문 쪽을 보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단순한 철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뒤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백만장자 회장이 거대한 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거대한 판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게 유리문에 붙은 붉은 딱지였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네 글자가 영순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수행 중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내들이 가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란 통제선을 쳤습니다. 영수는 거칠어진 손으로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전점검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니? 영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놓치면 당장 내일 나은이의 급식비가 곤란했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영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영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원 들어왔잖아요.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청에서 정밀 진단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 정지입니다. 붕괴는 무슨 붕괴야?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벽돌 한 장 떨어진 적 없어? 영순이 악을 쓰며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두 명이 거대한 벽처럼 영순을 밀쳐냈습니다. 힘없이 뒷걸음질 치던 영순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제 살 길이 바빠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쪽방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9살 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내복 차림으로 문틈 사이에 서서 이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놀랐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은아, 들어가 있어. 할미가 금방 해결할게. 문만 열면 돼. 영순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나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려야 할 아이가 마치 남의 일을 보듯 건조한 눈으로 사내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이 작은 손을 뻗어 영순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안 돼. 뭐? 문 열지 마. 그냥 둬. 나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어린애의 투정이라기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기가 막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사를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어. 저 아저씨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다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있어. 나은은 그 말만 남기고는 다시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이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생계가 막힌 마당에 아이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사내들의 완력에 밀려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셔터는 굳게 닫혔고 그 위에 안전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안내문 한쪽에는 구청 로고처럼 보이는 흐릿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래에는 민원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이 번호를 외워보려는 순간 파란 모자 사내가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사내들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낄낄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수는 닫힌 셔터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추위에 곱은 손을 비비며 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놓았지만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속도 좋다.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그림이 그려지니? 나은은 대꾸 없이 크레파스를 꾹꾹 눌러 색칠만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덧칠된 그림은 무엇을 그린 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바깥에서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한 번, 그리고 철판이 찢기는 듯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창문이 덜컥 떨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사람들 소리와 웅성거림이 골목을 채웠고 사이렌 소리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문고리 하나 잡을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위와 울음에 지쳐있던 영수는 그대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이 어둑해질 무렵 영수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진 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영수는 멍한 손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은 저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5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장 입구 사거리. 바로 영순네 가게 앞이었습니다. 영순은 홀린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인도를 덮쳐 가게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자리는 정확히 영순이 점심시간에 육수를 끓이기 위해 솥을 내놓는 위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가는 안전점검 문제로 휴업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영업 중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시 30분 점심 장사가 가장 바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내들이 문을 막지 않았다면 영수는 꼼짝없이 그 트럭에 치였을 것입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잠깐, 그럼 나은이가.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가게 문을 열지 말라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다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있어. 우연일까? 아니면 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영수는 떨리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은이 고개를 들어 영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영순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할머니. 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파란 모자 쓴 아저씨가 올 거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겪은 죽음의 공포보다 눈앞에 있는 손녀의 담담한 예언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귀에는 오직 나은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순은 나은의 작은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공기가 전과는 다르게 서늘했습니다. 새벽 4시의 시장은 거대한 냉동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영수는 입김을 호흡 불어가며 셔터를 올렸습니다.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깨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사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맡아온 영순의 인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영수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아래 가스불을 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펑 소리를 내며 살아나자 그제야 얼어붙은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할게.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영순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나은이 낡은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아이의 손에서 행주를 뺏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더 자라니까 왜 벌써 나와? 아직 해 뜨려면 멀었어. 나 안 졸려. 깍두기 담아야 하잖아. 나은은 영순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야무진 손길로 식탁을 닦는 아이의 뒷모습이 영순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제 어미 아비도 없이 늙은 할미 손에 자라는 것이 미안해 죽겠는데 아이는 눈치만 늘어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영수는 콧잔등이 시큰해져 괜히 솥뚜껑만 요란하게 열었습니다. 뽀얀 김이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영수는 물을 써는 칼질 소리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제 저녁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파란 모자 쓴 아저씨가 올 거야. 영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제 트럭 사고는 우연이었을 겁니다. 그저 재수가 좋아 피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에는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오늘도 아이의 말이 맞다면 파란 모자는 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온다는 걸까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첫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좁은 가게는 금세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 넘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욕봤수. 어제 그 사고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영순네는 천만다행이야. 문 닫고 있어서 살았잖아. 단골인 생선가게 박씨가 국밥을 휘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쟁반을 나르다 말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조상님이 도왔나 봐. 조상님은 무슨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지. 그나저나 요새 분위기가 영 흉흉해. 저기 윗동네는 벌써 철거 시작했다더구만. 여기도 곧 조합인가 뭔가 들어온다던데. 박 씨의 말에 가게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영순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구석 자리에 앉은 나은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숙제를 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짐짓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유, 우리는 몰라.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누가 나가라 마라 해? 법이 그렇게 허술한가? 걱정 말고 밥이나 드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가게 월세는 밀리지 않고 냈지만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재개발이니 보상금이니 하는 말들은 영순에게 딴 세상 이야기처럼 멀고도 두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영순과 나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보금자리였고 나은이를 대학까지 보낼 희망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나은이 쭈뼛거리며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얼른 밥 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은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영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제 문방구 안 갔어. 이거 모아서 할머니 파스 사. 영수는 젖은 손을 닦지도 못하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이 커져 뒤꿈치가 구겨 신겨진 신발이었습니다. 새 신발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을 텐데 고작 할미 허리 아픈 게 걱정되어 군것질도 안 하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수는 물기 젖은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닿는 아이의 볼이 보드라웠습니다. 나은아,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나은이 예쁜 구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머니만 안 아프면 돼. 나은은 영순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영순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이 작은 가게가 무너지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딸랑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작업화를 신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쓱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나은이 말했던 바로 그 파란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영순 씨 가게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까칠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나은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불안했던 예감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했던 국밥집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의 일상을 그리고 나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눅눅해졌습니다. 파란 모자를 쓴 남자는 허락도 없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의자가 삐거덕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어르신 말기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기 재개발 확정이라고요. 남자의 말투는 겉으로는 존대였지만 속에는 비릿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돌던 뜬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동의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인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려다 벽에 붙은 금연 스티커를 보고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주인이야 돈 더 준다니까 당장 팔고 나갔지. 이 동네 사람들 다 도장 찍었어요. 할머니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옆집 생선 가게도 앞집 떡집도 다 합의했습니다. 영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생선 가게 박 씨가 아까만 해도 흉흉한 소문이라며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순은 구원 요청을 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을 먹던 단골 손님 두어 명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먹어서. 그들은 영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영순과 나은, 그리고 파란 모자 쓴 남자, 셋만 남았습니다. 고립감이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펜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찍으세요. 이주비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펜 끝이 영순의 눈앞에서 까딱거렸습니다. 낡은 가게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한 현실이 가슴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영순이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나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나은은 영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등이 영순에게는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흠칫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저리 안 비켜?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나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나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생선 가게 아저씨, 도장 안 찍었어. 나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게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남자의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영순도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은 시선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전화했잖아. 안 찍는다고 버티면 가게 앞에 쓰레기 쌓아두라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아직 도망 안 갔다고.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은이 말한 것은 남자가 가게 들어오기 직전 골목 어귀에서 몰래 통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거리였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댄 것입니다. 너 이 새끼 어디서 엿들었어? 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협적인 덩치가 나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노여워 마세요. 영순이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은은 영순의 품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주머니에 그거 녹음기 켜져 있잖아. 대장님이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며. 지금 소리 지르면 아저씨만 혼날걸. 남자의 손이 반사적으로 자신의 가슴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상부 보고용으로 켜둔 보이스 레코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꼬맹이는 단순히 엿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 상황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리를 낚아챘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두고 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곱게 안 끝나. 남자는 씩씩거리며 가게 문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파란 모자의 남자 박병수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거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백만장자 재벌 회장이 뒤에서 판을 짜는 재개발 사업으로 태식 같은 하수인이 감히 맘대로 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전화를 붙잡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실 텐데. 그리고 그 순간 가게 안에 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엎어진 의자와 바닥에 뱉어진 침 자국만이 방금 전의 폭풍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은아,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니? 전화라니? 녹음기라니? 영수는 두려웠습니다. 아까 박 씨와 대화할 때 나은은 가게 안쪽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머니 속 녹음기는 영순조차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나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엎어진 의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렸어. 귀가 윙윙거려서. 나은은 제 귀를 톡톡 두드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영수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트럭 사고, 그리고 오늘의 파란 모자.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걸까요? 영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두고 간 마지막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수많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더 크고 목 좋은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낡고 구석진 국밥집이었을까요? 왜 그 남자는 영순의 가게부터 찾아와 행패를 부린 걸까요? 영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가게의 벽을 훑어보았습니다. 30년 세월의 때가 묻은 벽지, 낡은 달력, 그리고 돌아가신 영감이 남겨둔 낡은 공구함. 이 초라한 가게에 그들이 노릴 만한 무엇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걸까요? 폭풍이 휩쓸고 간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영수는 파란 모자가 뱉고 간 침자국을 걸레로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바닥에 더러운 얼룩은 지워졌지만 가슴에 남은 불안한 얼룩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은은 다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물기가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나은아. 영순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나은이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어른 남자를 쫓아내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주머니에 녹음기 있는 거 정말로 보였니? 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보였어. 그럼 안 보였는데 어떻게 알았어? 소리가 났어, 지잉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은은 자기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방이라도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 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가게 안은 영순의 고함과 남자의 욕설로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게 들렸다고? 그 시끄러운 와중에? 응. 거짓말할 때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들리고 나쁜 마음 먹은 기계는 윙윙거려. 아주 시끄러워. 나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근데 사람 많으면 소리가 다 섞여서 가까이 있어야 또렷해. 마치 남들에게도 다 들리는 소리를 혼자 유난스럽게 설명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트럭 사고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는 다가올 충돌음을 미리 들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배달 주문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배달의 기수, 주문 접수.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대에 들어온 포장 주문이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심경을 누르고 서둘러 국밥을 포장했습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헬멧을 쓴 앳된 청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픽업이요. 아, 날씨 진짜 춥네. 청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추위에 빨개진 얼굴을 한 갓 2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기사였습니다. 영수는 뜨끈한 국밥 봉투를 건네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지? 천천히 다녀. 국물 쏟아지면 큰일 나니까. 에이, 걱정 마세요. 저 이 동네 골목 대장이잖아요. 5분이면 갑니다. 청년은 씩씩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가려다 말고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다음 배달이 밀려 있는지 마음이 급해 보였습니다. 청년이 다시 헬멧을 고쳐 쓰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가지마. 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청년의 뒤에 서서 그의 패딩 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응? 꼬마야, 왜 그래? 오빠 바쁜데 지금 가면 안 돼. 저쪽 길로 가지 마. 나은은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시장 뒷길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은 신호 대기 없이 옆 동네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라 기사들이 애용하는 코스였습니다. 청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꼬마 아가씨, 아저씨가 지금 배달 시간이 간당간당해요. 저기로 안 가면 삥 돌아가야 하는데? 시끄러워. 콱광 하고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가지마. 나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낯선 사람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은아, 왜 그래? 오빠 일하시게 놔드려야지. 안 돼. 가면 다쳐. 아프단 말이야. 나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청년도 아이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나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트럭 사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수는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총각, 미안한데 우리 애가 허튼 소리 하는 애가 아니야. 조금 늦더라도 큰 길로 가주면 안 될까? 내가 배달 늦어서 문제 생기면 가게 탓이라고 전화해 줄게. 영순의 간곡한 부탁에 청년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참, 나 알겠어요.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큰 길로 갈게요. 5분 더 걸리긴 하는데 뭐. 청년은 찜찜한 표정으로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나은은 그제야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지하차도 쪽이 아닌 큰 길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나은은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수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은아, 방금도 그 소리라는 게 들린 거야? 나은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어. 아주 크게. 영순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밖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귀에는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붉은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영수는 행주지를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보 XX동 지하차도 7중 추돌사고 블랙아이스로 차량 뒤엉켜. 뉴스 화면에는 아수라장이 된 지하차도 입구가 비쳤습니다. 승용차와 트럭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처참하게 깔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고 시각은 정확히 아까 그 청년이 출발하려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영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나은이가 잡지 않았다면, 그리고 청년이 지하차도로 들어갔다면, 화면 속 찌그러진 오토바이는 그 청년의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그래, 봤어. 지하차도. 와, 진짜 미치겠네. 저 거기 입구까지 갔다가 사장님 말씀 생각나서 핸들 꺾었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은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너 진짜 뭐냐? 무당집 딸이라도 돼? 청년의 말에 영순이 황급히 나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애가 촉이 좀 좋아서 그래. 우연이야, 우연. 영수는 애써 웃어 보이며 청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청년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가게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2번, 3번은 필연이었습니다. 나은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의 파열음이, 사람들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쇳소리가, 그리고 다가올 재앙의 비명이.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영수는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그 파란 모자 같은 놈들이 아이를 어떻게 이용하려 들지 모릅니다. 할머니, 나은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그 아저씨 다시 오고 있어. 누구? 아까 배달 오빠? 아니. 나은이 고개를 돌려가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모자.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나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골목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바닥을 내려치는 위협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잠금장치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평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가 들었던 잘못된 소리들이 이제 실체가 되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 셔터를 올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셔터 자물쇠에 손을 대기도 전에 영순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밤새 누군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낡은 셔터 위에는 붉은색 라카로 쓴 흉측한 글씨들이 어지럽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집, 재수옴 붙는다, 꺼져라. 알박기 그만하고 나가. 붉은 페인트가 뚝뚝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갔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주방에서 수세미와 신나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나은이가 보기 전에 지워야 했습니다. 영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문질렀습니다. 독한 신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붉은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번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서 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화들짝 놀라 몸으로 낙서를 가렸습니다. 나오지 마. 추워. 들어가 있어. 영순이 소리쳤지만 나은은 이미 붉은 글씨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귀신이라는 두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나은은 울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눈으로 그 흉측한 자국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워도 소용없어. 또 쓸 거야. 나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수세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이 밝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순 씨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가게 문을 여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리창 너머로 영순과 나은을 힐끔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끔찍한 소문이 시장통을 휩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청소하다 말고 영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영순 씨, 그게 진짜야? 그 집 손녀가 귀신이 들려서 사고를 몰고 다닌다며? 영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나은이가 배달 총각 구해준 건데. 구해주긴 뭘 구해줘. 그 애가 사고 난다고 주문을 외우니까 진짜 사고가 났다면서. 파란 모자 쓴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집 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재수없게 쳐다보면 큰일 난다고. 소문은 악의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나은의 예지력은 저주로 둔갑했고 사람을 구한 행동은 사고를 부른 짓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모자들이 퍼뜨린 독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집 때문에 우리 재개발 보상금도 다 묶였대. 영순 씨 혼자 버티느라 우리까지 돈 못 받게 생겼잖아. 돈 문제가 섞이자 이웃들의 눈빛은 혐오로 변했습니다. 건어물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굵은 소금을 영순의 가게 문 앞에 획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유리문에 부딪혀 타다닥 소리를 냈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부정 타지 않게 소금이나 먹어. 빨리 방 빼, 지독한 노인네야. 영수는 바들바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을 가족처럼 지낸 이웃들이었습니다. 김장 때면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떡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고작 헛소문과 돈 몇 푼에 이렇게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나은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시커먼 소리들이 더 시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웬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 하지만 남자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 한 줌을 꺼내 카운터 위에 짤그랑 던졌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기 국밥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소문났던데. 장사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남자는 국밥은 시키지도 않고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파란 모자, 패거리 중 한 놈이 분명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섞여서 바람을 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끈아풀이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영순이 빗자루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낄낄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밖에는 구경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러게 진작 나가지 않은 차가운 동조만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동전들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영수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은이 다가와 영순의 등 뒤에 섰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울지 마. 듣지 마. 나은은 영순의 귀를 작은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무서워서 저러는 거야. 마음속에서 꽹과리 소리가 나.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들도 무슨 짓 하는지 몰라. 나은의 말은 영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적이 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영순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문을 열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은아, 오늘 장사는 접자. 대낮이었지만 영수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나며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셔터 틈새로 들어오던 한 줄기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와 셔터를 툭툭 치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웃고 지나갔고 철문에 붙은 안내문 가장자리가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잠시 뒤 영순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뚝 끊겼습니다. 다시 울리고 또 끊겼습니다. 셔터 틈으로는 종이 뭉치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 국밥이라고 적힌 조잡한 전단이었습니다. 영수는 나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 나은이 이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셔터가 내려진 지금 밖에서는 더 끔찍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려 죽이는 것을 넘어 가게를, 아니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박살낼 물리적인 폭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영순의 품에 안긴 채 감지 않는 눈으로 셔터 너머를 노려보았습니다. 또 온다. 이번엔 쇠몽둥이야. 아이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 이 말을 하면 영수는 정말로 쓰러질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장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것은 30년 된 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시장 입구에서부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덤프트럭 2대와 검은색 승합차가 가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무원이라기보다 사냥개에 가까웠습니다. 비키세요. 긴급 안전 점검입니다.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영순이 주걱을 든 채 뛰쳐나갔습니다. 안전 점검이라니? 멀쩡하다는데 왜 자꾸 이래? 건물 기둥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붕괴 위험 최상 등급입니다. 당장 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안 비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합니다. 사내의 말은 통보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영순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사내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에 밟힌 문지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못 들어가. 영순이 사내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영순을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영순은 식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쿵하고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다 끄집어내. 10분 안에 비운다. 지휘자의 고함과 함께 사내들이 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앉던 의자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30년을 닫고 조인 테이블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주방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국밥을 담던 뚝배기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깨진 조각들이 마치 영순의 심장 같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리 살림이야. 영순은 바닥을 기어가며 사내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이거 나요, 할망구. 건물 무너져서 다 죽고 싶어? 사내가 발길질을 하듯 영순을 뿌리쳤습니다. 영순의 몸이 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나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나은이 달려와 영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나은이 소리쳤습니다. 쿵쾅거리는 군화 발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사이로 아이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무너지는 소리 안 나. 건물은 조용해. 저 아저씨들 마음속에서만 쿵쿵 소리가 나. 나은이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사내들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장의 호각 소리가 들리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은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척 더욱 거칠게 집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마솥마저 엎어졌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엎어진 국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다 화상을 입고 주저앉았습니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었고 밖에는 영순의 살림살이가 쓰레기처럼 쌓였습니다. 사내들은 능숙한 솜씨로 가게 입구에 합판을 대고 못을 박았습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영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리문에는 붕괴 위험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영순과 나은의 삶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사내들이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리의 뒤편에서 파란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넘어진 영순과 나은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찍그랬소. 이제 보상금은커녕 철거 비용이나 물어내게 생겼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뚝배기 조각을 발로 차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떠나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만이 남겨진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영수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눈밭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삶이 단 10분 만에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결국 쫓겨났네. 고집 부리더니 꼴 좋다. 누구 하나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은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몸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영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 추위를 피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늙은 할미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은은 할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굳게 닫힌 가게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합판 틈새로 아직 꺼내지 못한 물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남긴 낡은 공구함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구석에 처박아둔 그 공구함만이 가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저 안에 있어. 뭐가 말이냐? 소리가 저 상자 안에서 들려. 아빠 목소리가. 나은은 멍하니 공구함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고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셔터 너머, 어둠 속에 방치된 낡은 공구함. 죽은 아들이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잘 곳도 없는 처지에 아이는 왜 저 낡은 공구함을 찾는 걸까요?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들었던 소리 중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영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문을 뜯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설명해 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깨진 뚝배기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단면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시장 골목을 집어삼켰습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진 밤, 영순과 나은은 도둑고양이처럼 가게 앞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합판과 못으로 봉인된 금지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야. 나은이 가리킨 곳은 가게 뒷문 쪽 환기구 아래였습니다. 합판이 엉성하게 덧대어진 틈새가 보였습니다. 영수는 주위를 살피며 바닥에 떨어진 쇠막대를 주워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70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 본 적 없는 영순이었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끽끽. 녹슨 못이 나무에서 빠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젖먹던 힘을 다해 합판을 젖혔습니다. 손등이 나무가시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틈이 생겼습니다. 나은아, 망 좀 봐라. 영수는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가게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발에 밟혔습니다. 영수는 휴대폰 불빛의 의지의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쓰러진 냉장고 뒤편 먼지 구덩이 속에 낡은 철제 공구함이 보였습니다. 죽은 아들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은 유난히 이 공구함을 아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누가 와? 밖에서 나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용역들의 불빛이 골목 어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공구함을 챙겨들고 필사적으로 뒷문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다 같은 시장을 뒤로하고 그들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제일 싼 걸로. 허름한 여인숙 카운터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인은 꾀죄죄한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열쇠를 던져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쪽방이었습니다. 영수는 나은을 아랫목에 앉히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녹슨 공구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 아빠 목소리가 있다고? 영순이 물었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안 된다고.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공구함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삐거덕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드라이버, 펜치, 그리고 기름때 묻은 수첩 한 권과 검은색 볼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먼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안전점검 일지였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시설 관리 일을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 5일 XX시장 상가 건물 구조 안전 진단. 이상 없음. 2020년 12월 10일 균열 발견 보고 조작 지시 받음. 거절함. 2020년 12월 15일 협박 전화옴.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상 없음. 아들은 이미 5년 전에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낮에 용역들이 주장했던 붕괴 위험 최상 등급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영수는 수첩 옆에 놓인 검은색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볼펜이 아니었습니다. 옆면에 작은 버튼과 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펜이었습니다. 아들이 현장에서 기록을 남길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멀쩡한 기둥을 어떻게 썩었다고 보고합니까? 상인들 다 쫓겨납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곧이어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송태식? 너 융통성 없게 왜 이래? 위에서 다 이야기 끝난 거야.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이번만 눈 감으면 내 딸내미 대학 갈 때까지 편하게 산다니까? 못합니다. 사람 사는 멀쩡한 집을 내 손으로 부수라고요? 절대 못 찍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너 밤길 조심해라. 내 생각해서라도 몸 사려야지.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영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 시장을 그리고 우리 가게를 지키려다 협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했던 자들이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와 기어이 가게를 부순 것입니다. 할머니, 나은이 보이스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목소리, 아까 낮에 왔던 파란 모자 아저씨랑 똑같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똑같아. 영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가게 집기를 부수고 마지막에 비웃음을 흘리고 갔던 그 남자. 그 목소리가 녹음기 속의 김 소장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년 전부터 이어진 끈질긴 악연이었습니다.
아들은 막아냈지만 영수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이 남긴 진실은 이 녹슨 공고함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꼼꼼한 기록들, 그리고 보이스펜에 담긴 생생한 협박의 증거.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였습니다. 영수는 보이스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노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아. 응. 아빠가 우리 살리려고 이거 남겨놨나 보다. 영수는 나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인 숙방의 냉기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흘리던 눈물은 말랐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하기만 했습니다. 왜 내쫓기는지, 왜 미움을 받는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영수는 공구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영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는 것과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저들이 이 증거를 뺏기 위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여인 숙방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녹슨 공구함을 품에 안은 채 벽식의 초침 소리만 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보이스펜은 영순의 주머니 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상대는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내쫓는 놈들이었습니다. 고작 늙은이와 어린애가 덤벼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새벽 5시 정적을 깨고 영순의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물건 챙겨서 잘 숨으셨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파란 모자였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어떻게 도망친 것을 알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뭐 될 것 같죠? 가보세요. 경찰이 누구 말을 믿나? 아드님처럼 사고 당하기 싫으면 아침에 가게 앞으로 오세요. 물건 내놓으면 이사 비용 챙겨서 곱게 보내드릴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놈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구청도 다 한통 속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은아, 일어나. 가자. 잠든 척 누워있던 나은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시골로 가자.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살자. 이까짓 가게 없어도 돼. 할미가 파출부라도해서 너 키울게. 영수는 허겁지겁 짐을 쌌습니다. 공구함은 방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저걸 들고 있다가는 나은이마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잃었는데 손녀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옷 입어. 놈들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해. 영순이 나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나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보이스펜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은아, 그거 버려. 그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영순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도망가면 안 돼. 뭐라고? 도망가면 아빠가 슬퍼해. 아빠 목소리가 자꾸 울어. 나은은 자신의 가슴을 톡톡 쳤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 목소리, 아까 전화기에서 들렸을 때 엄청 떨고 있었어. 영수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떨고 있었다니. 그토록 위협적이고 당당하던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놈들은 무서운 놈들이야.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아니, 무서운 건 저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무서워서 겁주는 거야. 진짜 안 무서우면 그냥 와서 뺏어갔겠지. 왜 전화로 협박했겠어? 나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영순의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놈들이 정말로 거리낄 게 없다면 굳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 회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놈들도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은이 영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귀 안 막을래.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숨지도 않을래. 아빠는 도망 안 갔잖아. 나도 아빠 딸이니까 도망 안 가. 나은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영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은 할미가 손녀보다 못했습니다. 살 궁리를 하느라 아들의 억울함을 덮으려 했습니다. 영수는 나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귀신처럼 살아야 해. 영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영순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났습니다. 가자. 놈들이 오라는 곳으로는 안 간다. 그럼 가장 밝은 곳으로 가자. 해가 중천에 뜨면 도깨비들도 힘을 못 쓰는 법이야. 두 사람은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얼어붙었던 시장 골목에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영순과 나은은 시장 입구가 아닌 대로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파란 모자가 기다리는 가게 앞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청이었습니다. 놈들이 붕괴 위험을 조작해 내민 그 공문, 그 가짜 서류를 만든 본거지로 들어가 정면으로 부딪힐 작정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보이스펜이 묵직하게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태식아, 지켜봐라. 내 딸이 앞장섰다. 이 애미도 이제 안 피한다. 구청 정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위압적이었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인 시위자 옆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은이 갑자기 영순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할머니, 저 경찰 아저씨야. 응? 저 경찰 아저씨, 마음소리가 깨끗해. 거짓말 소리가 안 나. 나은이 가리킨 곳에는 젊은 순경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놈들의 말대로 경찰도 한패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한 듯 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 양반. 순경이 돌아보았습니다. 영수는 품에서 녹음기와 낡은 수첩을 꺼내 순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신고하러 왔소. 사람이 죽은 일이고 산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요.
순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건과 영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정식으로 민원실 가서 접수하셔야.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저 안에서 사기꾼들이 내 집을 부수고 있어. 이 안에 놈들 목소리가 다 들어있다고. 영순이 고함을 쳤습니다.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소란이 일자 정문 안쪽에서 양복 입은 사내 하나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영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파란 모자, 패거리와 어울리던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업무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김순경, 뭐해? 빨리 안내 보내고. 직원이 영순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나은이 앞으로 나서며 직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야, 이건 또 송태식 씨 알죠? 직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아니 애써 지워버린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이름인데 아저씨가 아빠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나은은 수첩을 펼쳐 직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광장 한복판,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발걸음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나은이 내민 낡은 수첩,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송태식이라는 이름 3글자가 양복 입은 사내의 미간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사내, 주택과 과장 박 씨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박 과장의 목소리가 쥐어짜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은은 대답 대신 수첩을 더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수첩 페이지가 파라락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박 과장이 아빠를 협박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가 뱉었던 욕설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나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들이 와서 행패야. 박 과장이 당황하여 나은의 손을 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김순경이 박 과장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젊은 순경의 악력은 매서웠습니다. 놓으세요. 아이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이봐, 김순경.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노인네랑 애가 업무 방해하고 있잖아. 당장 끌어내. 박 과장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은이 말했던 깨끗한 마음의 소리를 가진 그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민원 난동이 아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순이 품에서 보이스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야, 송태식? 너 융통성 없게 왜 이래? 위에서 다 이야기 끝난 거야.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확성기 옆이라 소리는 작았지만 광장의 고요함 속에서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 과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박 과장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특유의 비열한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거 박 과장 목소리 아니야? 사람 죽게 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녹음기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박 과장이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김순경이 박 과장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영순을 내쫓으려고 들고 나왔던 긴급 대피 명령서와 안전진단 보고서였습니다. 과장님, 그 서류 좀 보여주시죠. 뭐, 자네 미쳤어? 감히 상급자 서류를 검열해? 보여주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김순경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박 과장이 쭈뼛거리는 사이 김순경은 방광제로 봉투를 낚아채 서류를 꺼냈습니다. XX시장 상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 김순경의 시선이 문서 하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순경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작성일자 2026년 1월 5일 점검 책임자 송태식. 영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송태식.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태식이는 5년 전에 죽었는데? 영순이 달려들 듯 물었습니다. 김순경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영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건축구조기술사 송태식이라는 이름 옆에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놈들은 5년 전 아들이 협조하지 않자 사고로 위장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뒤 그의 자격증과 도장을 훔쳐 지금까지 써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놈들은 유령이 된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 멀쩡한 건물들을 붕괴 위험으로 둔갑시키고 재개발 이익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영순의 비명이 광장을 갈랐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이름으로 어미의 집을 부수려 했다니.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피가 되어 솟구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행정착오야. 옛날 양식이 잘못 들어간 거야. 박 과장이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경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구청 정문입니다.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현행범 긴급 체포합니다. 지원 바랍니다. 뭐, 체포?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장님한테 전화해. 박 과장이 발버둥 쳤지만 김순경은 단호하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은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끌려가며 지르는 고함 소리, 구경꾼들의 웅성거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나은은 단 하나의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툭! 그것은 끊어져 있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과 아빠의 진실이 만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윙윙거리던 기계 소음 같던 거짓말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투명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은이 주저앉은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아빠가 안 울어. 영순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박 과장을 태우고 김순경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서로 가시죠. 가서 정식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랑 녹음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김순경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나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놈들이 도망칠 차례였습니다. 영수는 구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국밥집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손녀의 미래를 지킬 전사였습니다. 가자, 나은아. 가서 다 이야기하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두 사람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과장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몸통, 대장이라 불리던 그놈들까지 모조리 끌어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영순을 괴롭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파장은 거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보이스펜이 세상에 공개되자 견고해 보이던 거짓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과장은 수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죄를 건설사 대표에게 떠넘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비리 공무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아들의 이름 송태식은 비리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밝힌 내부 고발자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아들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타살 의혹으로 전환했습니다. 5년 만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순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가게 앞에는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못 박힌 합판들이 뜯겨나가고 깨진 유리창이 새 것으로 갈아 끼워져 있었습니다. 왔어? 생선 가게 박 씨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이어 건어물 아주머니와 떡집 사장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영순 씨 우리가 미쳤었나 봐.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건어물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영순이 없는 사이 자신들이 부수고 더럽혔던 가게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낙서는 페인트로 덮였고 깨진 뚝배기 대신 새 그릇들이 주방에 채워졌습니다. 그때 파란 모자, 패거리 중 잔당 하나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수 없는 가게, 또 문 여나보자. 평소라면 모두가 숨죽였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생선 가게 박 씨가 생선 손질하던 칼을 도마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당장 안 꺼져? 어디서 행패야? 맞아.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나와 사내를 에워쌌습니다. 붉은 띠를 두른 그들의 연대는 더 이상 영순을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영순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영순은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잃어버렸던 이웃을 되찾은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시장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순네 국밥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뽀얀 김이 서린 창가에 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검은색 덧칠이 아닌 알록달록한 꽃밭이었습니다. 영수는 쟁반을 나르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아. 응, 할머니. 요즘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나은이 연필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 도마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맑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안 시끄러워. 다들 예쁜 소리를 내. 나은은 잠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 도마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 사이에 날카롭게 긁히는 쇳소리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국자 손잡이를 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영수는 카운터 옆에 걸어둔 아들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수는 카운터 옆에 걸어둔 아들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태식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태식아, 들리냐? 세상이 참 조용하고 좋다. 가게 문이 열리고 봄바람과 함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영순과 나은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슬픔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국밥 국물처럼 진하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속 온기처럼 여러분 곁에도 작은 온기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